한 나라의 대통령이 금리는 물가의 어머니다.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세계에서 손꼽히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에서 손꼽히게 높은 기준금리 둘 다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유럽의 호랑이라 불리며 연칠에서 9%씩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은 빵 한 봉지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젊은 의사 엔지니어들이 줄줄이 짐 싸서 떠나는 나라. 유럽 몰락 속도 1위라 불리는 국가 튀르키예 이야기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무너져버린 미래의 실험실이 된 이 나라. 도대체 무슨 선택을 반복했길래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한번 망해본 나라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다. 2000년대 초 튀르키예는 이미 한 차례 진짜로 나라 경제가 박살난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한 번에 70% 넘게 폭락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한국의 IMF 외환위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실 은행이 잔뜩 쌓여 있었고 정치적 불안이 터지는 순간 통화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IMF는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대신 매우 강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은행을 정리하고 중앙은행을 정치로부터 떼어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튀르키예는 이걸 제대로 해냈습니다. 정치가 중앙은행의 금리 내려라고 전화하던 관행을 끊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을 빚잔치가 아니라 규율 중심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2002에서 2007년 사이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6.8% 수준, 1인당 소득은 2001년 약 3,200달러에서 2007년 9,000달러 근처까지 뛰어오릅니다. 이 시기에 튀르키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은 지루했지만 결과는 화려했다. 은행은 규칙대로 굴러갔고 중앙은행은 물가만 보면서 금리를 결정했고 정부는 인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우선했습니다. 2. 유럽이 인정한 나라,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커지다. 경제가 안정되자 그 다음은 신뢰였습니다. 이유는 1999년 튀르키예를 공식 후보국으로 인정하고 2005년에는 실제로 EU 가입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를 그래도 믿을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국제사회의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 하나로 바뀐 것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0년대 전체보다 2000년대 몇 년 동안 더 많이 들어왔고 이스탄불 증시는 꾸준히 올라갔고 리라화는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는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겼고 중산층은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우리도 이제 웬만한 유럽 국가들 못지않다는 자신감이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시절 튀르키예는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언론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군부는 쿠데타 대신 카툰의 소재가 되던 제도가 대체로 작동하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경제 호황의 바닥에는 항상 예측 가능한 제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 3. 작은 공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균열, 게지 공원 시위. 그러다가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긴 게 2013년 이스탄불 한복판의 작은 공원, 게지 공원이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쇼핑몰과 건물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 그걸 막기 위해 모인 환경운동가 몇십 명. 언론도 처음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진압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최루탄 물대포로 강경하게 밀어내면서 텐트는 불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을 타고 퍼져나간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공원 문제가 아니구나. 순식간에 시위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리아 90여 개 도시로 번졌고 평소라면 함께 있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세속주의자와 보수 종교인, 터키인과 쿠르드인, 학생과 노동자, 좌파와 우파, 사람들이 공통으로 외친 건 점점 권위적으로 변하는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언론 통제,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 표현의 자유 축소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죠. 정부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시위대를 외세의 조종을 받는 폭도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은 시위 절정 시점에 펭귄 다큐멘터리를 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메이저 언론 대신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그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튀르키예 사회는 서서히 둘로 갈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쪽과 정부를 비판하는 쪽, 둘 사이의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죠. 4. 2016년 쿠데타 그리고 대규모 숙청.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6년 여름밤입니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대교 위에 탱크가 올라오고 전투기가 앙카라 상공을 저공비행하며 정부 건물을 공격하는 진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됩니다. 국영방송은 반란군에게 점거되고 아나운서는 총든 군인 앞에서 쿠데타 성명을 읽습니다. 대통령은 휴양지에 있다가 휴대폰 영상통화로 방송에 출연해 거리로 나와 달라고 호소합니다. 수많은 시민이 실제로 거리로 나와 맨몸으로 탱크 앞을 가로막았고 군 내부도 끝까지 단일하지 못하면서 쿠데타는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시작된 건 전례 없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이 테러 쿠데타 연루 혐의로 조사 체포되고 판사, 검사, 교사, 교수, 군 장성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언론사, 출판사, 시민단체들도 테러 연루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쿠데타 배후 세력 제거였지만
실제 표적은 반대 진영 전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지식인 언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권은 점점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의회 언론의 견제 기능은 크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에게 행정부 사법부 인사권이 집중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제도가 사람을 통제하던 나라에서 사람 한 명이 제도를 통제하는 나라로 천천히 바뀌어 간 순간이었습니다. 5. 경제 교과서를 거꾸로 읽은 나라. 2018년 이후 리라 위기. 정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세계 경제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뜨거운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 리라화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신흥국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이가 난 건 그 다음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말합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뛰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자본 유출을 막아라. 튀르키예 중앙은행도 처음에는 이런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성장이 멈추고 건설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잡힌다. 대통령의 이 독특한 이론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중앙은행 총재들은 몇 년 사이에 줄줄이 경질됩니다. 2018년 이후 2021년에도 리라화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중앙은행 수장은 바뀌었고 시장은 정책보다 정치가 더 세다는 신호를 선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리라화는 2021년에만 44% 가까이 가치가 떨어지고 2022년 공식 인플레이션은 80%를 넘나들며 사실상 초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기름값, 식료품, 의약품, 전자제품, 수입에 기대는 모든 물가가 들썩입니다. 정부는 달러 폭등을 막기 위해 FX 연동 예금 리라 예금 가치 보장 같은 변칙적인 정책까지 동원합니다. 이 제도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결국 2025년에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6. 숫자 뒤에 숨은 일상, 공공빵줄과 중산층 붕괴. 이 모든 숫자들의 결과는 결국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공공빵집 앞에는 조금이라도 더 싼 빵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었고 과거 쇼핑몰에서 외제 브랜드를 사던 중산층마저 이제는 고기 한번 사 먹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공식 통계로도 빈곤층 비율은 다시 올라가고 중산층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에 대한 감각입니다. 튀르키예의 고등교육 졸업자 중 해외로 나가는 비율은 2015년 1.6%에서 2023년 2% 수준까지 높아졌고 특히 엔지니어 IT 전공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떠나고 있습니다. 의사 연구자 개발자 같은 인재들이 독일 병원, 캐나다 IT 회사,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튀르키예 대학 교수들은 제자 대부분이 졸업 후 해외로 간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민 가겠냐라고 물으면 70에서 80%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나옵니다. 나라의 GDP 성장률이 3%대라고 발표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재 유출, 중산층 붕괴, 출산율 하락이 조용히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7. 다시 정통 경제학으로 2023년 이후에 급브레이크. 하지만 튀르키예는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봅니다. 2023년 대선 이후 정부는 국제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만에 정통파 경제팀을 불러옵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메흐메트 심셰크 재무장관과 그와 함께 임명된 중앙은행 인사들입니다. 이 팀이 한 일은 단순하지만 극단적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자릿수에서 몇 달 만에 40%대 후반 50% 수준까지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재정 지출을 조이고 보조금을 줄이고 각종 변칙 제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만 보면 이건 맞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둔화됐고 리라화 환율의 급락은 일단 멈췄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지켜볼 만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연사 10에서 50%대 기준금리는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업 대출 이자에 반영됩니다. 집을 한 채 사려면 상상하기 힘든 이자를 내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의 고통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적 계산은 또다시 움직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고금리에 대한 불만이 여당 지지층에서도 터져나오고 경제가 너무 아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금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집니다. 중앙은행은 2025년 들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고 시장은 다시 혹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는 일보다 정치적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정책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8. 제도 대권력, 이스탄불 시장 구속과 2000년형 구형.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는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올루입니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텃밭이던 이스탄불을 탈환했고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라이벌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2025년 3월 부패 자금 세탁 테러 지원 혐의 등으로 전격 구금되고 곧바로 구속 수감됩니다. 체포 직후 튀르키예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유럽의회 국제인권단체들은 정치적 동기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11월 검찰이 4,0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이스탄불 시장에게 142개의 혐의를 씌우고 최대 2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야당 정치인 한 명의 재판이 아니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검찰 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고 국내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경제로도 연결됩니다. 이마모울루 체포와 함께 리라화 가치가 다시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망 혹은 이탈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랍니다.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사법통계중앙은행 같은 제도들이 계속해서 소모되는 구조가 튀르키예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9. 지금 이 나라의 현재 위치. 그럼 2025년 현재 튀르키예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명목 GDP 약 1.3조 달러, 세계 17위권의 여전히 큰 경제이고 젊은 인구와 제조업 관광 물류 허브라는 강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수십 %대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통화 가치는 2010년대 초와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화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재들은 떠나고 청년층은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만 놓고 보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정치 제도 측면에서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중앙은행의 자율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도 자국의 젊은 인재들도 이 나라의 장기적인 룰을 믿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한국과 튀르키예 닮은 점과 다른 점. 이제 한국과 비교해서 조금 차분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닮은 점부터 보면 둘 다 한때 기적이라 불리며 고도 성장을 경험했고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뒤 IMF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금융 구조를 개편했다는 점. 대외 의존도가 높고 통화 금리 환율에 매우 민감한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 양극화, 수도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청년층의 박탈감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과 제도의 독립성. 한국은 IMF 위기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 체계를 상당 부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고 노력해왔고 튀르키예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정치가 중앙은행 사법부 언론을 강하게 장악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치 경쟁의 룰. 한국에서는 선거에서 진정당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지만 튀르키예에서는 유력 야권 후보가 수백 수천 년 징역형을 구형받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뇌 사람의 이동 방향. 한국 역시 인재 해외 유출 문제가 있지만 튀르키예처럼 고등교육 졸업자 중 이민 의향이 70에서 80%까지 치솟는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튀르키예의 현재 모습은 경제가 나라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나라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제어하던 시기에는 경제도 사회도 함께 올랐고 제도가 특정 권력에 종속되기 시작하자 성장률이라는 객관적 수치 뒤에서 신뢰 인재 통화 가치가 동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튀르키예는 우리가 이미 겪어본 위기와 아직 겪지 않은 위험이 한 화면에 겹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길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냉정하게 던져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간 실시간 사례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